여러분은 정약용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정약용이 참 좋더라. 근데 사실 저는 정약용에 대해 떠오르는 게 특별히 없었어요. 기껏해야 목민심서 쓴 사람? 그 정도였죠. 그런데 친구가 좋다니까 정약용이란 사람이 조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의 글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정약용에 대한 책을 찾아보니까 다산이라는 이름으로 엄청 많은 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책을 고를 때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웬만하면 글쓴이의 원문으로 엮어진 책을 골라요. 예를 들어서 니체의 철학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니체의 철학을 쉽게 풀어주는 책들이 엄청 많죠. 한두 문장을 인용하고 현대적인 이야기로 와닿게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책들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니체를 만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는 니체를 만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왜 사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화할 때랑 누군가가 설명해주는 그 사람은 분명히 다를 때가 있거든요. 꼭 그런 것처럼 저에게 다른 인식이 콕 하고 박혀버려가지고 그 사람을 제대로 못 보게 될까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눈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잘 되는 책은 일단 잠깐 미뤄두고 정약용이 직접 남긴 글이 담긴 책을 골랐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정약용을 조금 더 알고 싶어졌어요. 너무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한 권을 더 사서 읽었습니다. 다산산문선이에요. 오늘은 이 두 권의 책에 담긴 글을 읽고 제가 알게 된 정약용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정약용이 겪은 일을 알면 정약용의 글을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잠깐만 이야기해 볼게요. 정약용은 조선시대 유능한 관리이자 학자로 잘 알려져 있죠. 종조가 유난히 아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종조의 총애를 받는다는 건 다르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서 있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종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었고 그 사도세자의 죽음과 얽혀있던 정치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 세력이 겉으로는 힘이 약해진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거든요. 당시 조선의 정치 세력은 노론, 소론, 남인이 있었어요. 먼저 노론은 오랫동안 권력을 잡아온 가장 큰 주류 세력이었죠. 그래서 기득권을 지키는 안정감, 이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소론은 쉽게 말하면 작은 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노론에서 갈라져 나온 세력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인은 정치의 중심에서는 밀려나 있었지만 대신 기존 질서에 덜 묶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이나 개혁 같은 거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죠. 종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는 남인 쪽 인물들과 가깝게 지냈다고 해요. 사도세자가 역모로 몰려서 죽음을 당한 이후에 남인들은 자연스럽게 정치에서 물러나고 또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정약용의 아버지도 남인 계열이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상황은 다시 바뀌었어요. 정조는 기존 권력에만 기대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직접 뽑아서 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인 계열인 사람들이 다시 관직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약용 역시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 생활을 시작했죠. 그리고 탁월한 업무 능력 덕에 정조의 눈에 띄어서 빠르게 핵심 인재가 됩니다. 하지만 정조가 너무 일찍 죽습니다. 고작 48세에 생을 마감하죠.
그리고 또다시 모든 게 달라져 버렸어요. 10살밖에 안 된 어린 임금 순조가 즉위했고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종소와 정순왕후는 할머니와 손자의 관계였지만 실제 나이 차이는 고작 7살 정도밖에 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 영린 속에서 한지민이 연기한 정순왕후의 모습이 그렇게 젊고 아름답게 그려졌던 거죠. 정순왕후는 정조가 집권하기 이전, 그러니까 노론 세력이 강하던 시절의 질서를 다시 불러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좋은 명분이 바로 천주교 문제였어요.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한 바로 그 해, 1801년에 신율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종교 탄압이 아니라 정조 시대에 기용됐던 똑똑한 남인 계열의 인물들을 싹 정리하기 위한 정치적인 사건이었어요. 이때 정약용의 큰형 정약종은 실제로 천주교를 믿고 있는 게 밝혀져서 처형당하고 말죠. 그리고 정약용과 둘째 형 정약전은 천주교임이 아님이 밝혀졌는데도 풀려나지 않고 먼 곳으로 유배갑니다. 그렇게 정약용의 아주 기나긴 유배 생활이 시작되죠. 제가 읽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는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있던 시간 동안 아들과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엮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정약용이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견뎠는지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정말 많은 말을 남기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딱 3가지가 특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첫 번째는 독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정약용은 워낙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들에게도 독서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계속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약용이 말하는 독서는 그냥 책장을 많이 넘기는 게 아니었어요. 뜻도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글자만 읽는 것은 독서라 할 수 없다. 마구잡이로 그냥 읽어내리기만 한다면 하루에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읽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걸 읽는데 저는 너무 뜨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책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머리에 안 들어와져가지고 멍하게 보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눈으로만 읽고 후루룩 넘겨버리거든요. 그게 바로 정약용이 하지 말라는 독서, 뜻을 읽는 게 아니라 글자만 읽는 행위였던 거죠. 두 번째는 생활을 다시 세우는 방식이었어요. 정약용은 한때 임금의 총애를 받던 관리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집안 자체가 벼슬길이 다 막히고 예전처럼 부유하게 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약초를 재배하고 채소를 심고 직접 가꾸며 검소하게 살면서 마음을 다스려라. 이걸 읽으면서 느꼈어요. 아,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는데 우리는 좌절이라는 핑계로 그걸 보려하지 않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3번째는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문장이에요. 외모를 단정해야만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성인의 가르침을 기억해라. 이게 저는 진짜 너무 와닿았어요. 왜냐면 제가 늘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도 책을 읽다 보면 출근 준비 시간을 놓치게 돼요. 5분만 이러다가 화장할 시간도 없어서 선크림만 대충 찍어서 바르고 손에 잡히는 후줄근한 옷을 입고 후다닥 뛰어나가거든요. 근데 회사에 가서 거울을 보면 거기에 웬 아줌마 하나가 뚱하니 서서 저를 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괜히 기분도 안 좋고 그런 마음으로는 업무가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요즘은 알람을 맞춰놨어요. 이 시간에는 무조건 책을 덮는다. 그리고 조금 더 단정하게 준비하고 나간다.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울 속에 내가 조금 당당해 보이면 그냥 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정약용이 말한 단정함이 그냥 외모 이야기가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내 손으로 다시 잡는 방법이었어요.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가 정약용의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글이었다면, 다산산문서는 그가 살았던 당시의 현실을 조금 더 넓게 이해시키게 만드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신유박해 당시 희생된 사람들은 정약용 형제뿐만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능력 있는 관리와 학자들이 억울하게 죽었고, 그게 안타까웠던 정약용은 희생된 사람들의 묘지명을 남기기 시작했죠. 묘지명이라고 하면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무덤에 비석이 새기는 글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른 글이었어요. 세상에 공개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죽은 자의 가문에서 조상을 기르기 위해서 보관하는 글이었죠. 정약용은 사라진 사람들을 제대로 남기기 위해서 그 시절 실제로 벌어진 일들과 그 사람의 성정과 업적을 차분하게 기록했던 거예요. 그 글들을 읽으면 정약용만큼이나 훌륭한 인물들이 많았음을, 또 그 많은 내용이 역사로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음을 아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글을 남긴 정약용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새삼 느끼게 돼요. 사실 정약용에게 억울한 일은 유배뿐만이 아니었어요. 훈련할 때도 그랬거든요. 정약용은 57의 나이에 정순왕후의 명으로 해배 조치를 받습니다.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한 지 18년째 되던 해였어요. 하지만 이 해배 명령은 곧바로 실행되지 않았어요. 다산산문선에 따르면 이건 단순한 행정지연이 아니라 정약용을 다시 풀어주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뤄진 조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약용은 아무런 소명도 없이 9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 흑산도에 유배되어 있던 둘째 형 정약전은 동생의 해배 소식을 듣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려요. 하지만 해배가 실행되기 전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죠. 두 형제는 결국 끝내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제 이야기를 듣고 저처럼 정약용이 조금 궁금해졌다면 다산의 책을 한번 조용히 들춰보는 건 어떠세요?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